이 기자회견이 사실 오늘의 전부예요. 오늘 뉴스의 전부.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안에 다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아, 일단 나경원만 없다. 일단 그거 한번 좀 알려줘 보세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느낌. 그러니까 뭐 굉장히 친한 친문 최민희가 보는 느낌하고 청와대에 얼마 전까지 있었던 분이 느끼는 느낌하고 지금은 사실상 보면 그냥 방송 MC 같지 않아요, 이분? 그냥 선 들고 받아가지고 혼자 진행해 버리시는 거? 이거 굉장히 많이 장족의 발전 아닙니까? 한 1, 2년 그렇죠. 전부터. 장족의 발전이시죠. 음. 예. 그래서 이제 워낙 이것도 단련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뭐 이 외형적인 것도 변화하셨지만 이제 하도 이제 당하다 보니까 이 보수 언론이나 이 좀 야당이나 여기서 나올 반응까지 예상을 하시고 네, 네, 맞아요, 말씀들을 맞아요. 이렇게 딱 푸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좀 뭐 울컥하면서 감동받았던 건 어떤 기자가 이제 불행한 대통령 퇴임 후에 뭐 이렇게 또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전혀 그런 일 없을 거다 이렇게 단호하게 그냥 한마디로 그 잊혀지고 그 싶다 자신감. 표현은 어떻게 네.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유머였을까요? 아니면은 아니 진심이시고요. 이런 거예요. 그 과거의 대통령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퇴임하면 이제 그 뭐랄까 정치적 지분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심지어 지금 박근혜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일정 지분을 가지고 지금 뭔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 전직 대통령 기념관도 안 하시겠다. 음. 그리고 그냥 조용히 과거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는데 저건 너무 어울리시는 말씀이죠. 개인적인 권력 의지가 제로에 가까우신 분을 주변에서 어떻게든 이제 정치를 하시게 만든 거고 뿐만 아니라 국민께서 불러내셔서 나오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 양산에 가서 그 문성근 선배랑 둘이 가서 진짜 어려운 순간. 그건 어떤 순간이냐면 국민의 명령을 우리 둘이 하다가 18만의 회원을 이끌고 더 이상 못하겠다는 한계를 느꼈을 때 이해찬 대표께서 문재인 실장과 혁신과 통합을 같이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1차 파견된 거죠. 근데 그때도 정치하시겠다는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그런데 갔는데 그냥 반바지 입으시고 그 게 있었거든요. 거기 게 밥 주시고 그다음에 잡초 풀 뽑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보고 이 풀 이름 아냐고 하시고 참 그런 모습 보면서 갈등이 있었죠. 근데 새벽녘에 제가 그 장면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막걸리를 봉화 막걸리 한 잔씩 두 분이 술 드시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새벽녘에 문성근 선배가 문재인 실장님께 뭐라고 물어보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시기 전에 쪼그리고 앉아서 풀을 뽑으시잖아요. 풀을 뽑으셨다.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물어보셔서. 이게 되게 그 아시죠? 대통령께서 뭘 깊이 생각하거나 네. 그럴 때 왜 눈을 가늘게 네. 뜨시잖아요. 오늘도 몇 번 그 나왔잖아요. 네. 눈을 이렇게 가늘게 뜨고 생각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눈 크게 뜨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네. 입 꽉 다무는 거. 네. 그 표정이 딱 나오면서 진지해지시니까 문성근 선배가 뭐라고 하시냐면 풀을 뽑는다는 건 누군가는 풀을 뽑으라는 소리였다. 누군가는 풀을 뽑으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당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그 새벽에 양산 산골에서 갑자기 침묵이 흐르면서 정적이 확 잠시 숨막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느꼈죠. 문성근은 너무 간절했고 아, 문재인 실장은 반 이상 넘어오셨구나. 네. 하시겠다 이런 느낌 받았어요. 그런데 아마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실 것 같아요. 오늘 기자들이 역시나 정치 사회 분야에서 제일 궁금한 게 윤석열, 검찰, 뭐 그 인사 파동 그것만 물어보는 그것만 거였죠, 물어보는 그게 처음에. 30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법적인 행위라고 규정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수사권 이 남용. 얘기는 뭐냐면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한 거는
헌법적 절차라는 거예요. 음. 헌법적 절차를 지금 일개 공무원이 지금 인제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는 못하고 계속 흘리면서 하면서 조중동이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쵸. 이 헌법적 질서라는 게 대통령 생각에는 그런 거죠. 헌법 제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시작이 되잖아요. 이 네. 1조 2항의 헌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40조하고 52조에 이 우리 사회의 모든 룰은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의기관이라는 게 이제 방점 같아요. 국민들이 네. 직접 선출한. 네. 그다음에 78조에 모든 공무원은 대의기관인 대통령,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면한다가 헌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헌법적 질서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검찰청법 34조인가요? 뭐 이 검찰총장의 협의한다. 의견, 협의도 아니에요. 협의 수준도 아니고 의견을 듣는다. 준다라는 규정 때문에 이거 갖고 시비를 걸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는 아니 나와 국민은 헌법적 절차와 헌법적 질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검찰청법 34조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특권적인 조항을 참여정부 때 넣은 거예요. 이 그렇죠. 사람들이. 네. 그거를 이 사람들이 당시에 협의라는 단어를 쓰고 싶었는데 도저히 못 쓴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가공무원법 32조에 5급 이상의 공무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요. 이 해당 부처 장관의 제청을 통해서 임명하게 돼 있어요. 고위공무원은. 근데 이 제청은 문서행위가 아닙니다. 문서행위가 아니라고 이미 다 규정이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공무원은 34조에 의해서 장관의 제청으로 하게만 돼 있는데 그때 강금실 장관님께서 검사 인사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검찰청법에만 희한한 거를 이제 넣으려고 작전을 하다가 결국은 의견으로 정리한 거거든요. 의견을 듣는다. 예. 근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특권적인 이런 행위였던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우겨넣었던 거를 가지고 이 헌법적 질서를 흔드는 거다. 그래서 이건 초법적인 행위다. 지금의 상황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하신 거고 이거 상황이 이런 거예요. 검찰하고 자유한국당과 일부 야당하고 그다음에 언론 그리고 검찰과 자유한국당 뒤에는 그 검찰 출신들 뭐 이런 법조인들이 있는 거예요. 사법부 일부가 사실은 편먹고 검찰 개혁을 흔들고 검찰 개혁을 하는 대통령을 흔든 게 이 우리가 겪은 지난 4개월의 본질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그 검찰과 언론과 자유한국당이 편먹고 검찰 개혁을 흔들고 대통령을 흔든 것이다라고 규정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그걸 굉장히 법률적이며 품위 있는 말로 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우아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대통령 호감도가 왜 여론조사에 따라 57에서 60이잖아요. 이제 저 장면을 보고 호감도가 70%는 되겠구나. 그러니까 진짜 사람을 좋아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문 대통령은 스타일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가식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너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스타일이. 사고 패턴이 다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문 대통령이라는 캐릭터를 보면 되게 가식적이라고 느낄 거예요. 근데 문 대통령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조금만 알고 보면 진짜 저런 사람이 존재하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윤석열에 대해서는 뭐 단호하게 꾸짖을 건 꾸짖고 또 재심하는 느낌도 있었지만 나는 조국 장관에 대한 감정은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왜 민정수석을 끌어올렸을까? 내가 왜 법무부 장관 하라고 했을까? 그 느낌들이 굉장히 마음속에 회한이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기적 유전자 책 읽으셨죠? 리차드 도킨스. 지금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 이기적 유전자적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예를 들면 검찰 개혁이 보통 일이냐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검찰 개혁으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궁지에 몰린 거거든요. 그게 국정원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검찰이라고 보거든요. 집안 전체를 망신 주고 그 권 여사님을 한번 소환해 놓고 또 소환하겠다고 하고 이거 망신주기였잖아요. 그게 다 검찰인데 이 힘든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검찰 개혁의 정의의 유전자를 실현하려면 누군가 희생되는데 그게 조국 장관네였던 것이죠. 그거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셔서 감정적으로는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다시 돌아가도 조국 교수를 불러내서 또 민정수석 시킨다? 시키시고 아. 또 법무부 장관 시키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적임자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게 조국 장관에 관련해서 뭐 수사를 받는 상황 때문에 한 말이 아니고 실제로 공수처 설치라든지 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 가지고요. 제일 많은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저기 있잖아요. 화면에 저기 지금 조국 장관하고 이낙연 총리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하고 김부겸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했던 거고 공수처는 그 문구 자체를 거의 조국 장관이 만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지금 여기다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자치경찰대 도입하는 이 당정청 협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검찰 개혁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이번에 이제 관련 법안 통과되고 나서 경찰 개혁도 해나가야 된다. 이제 4월에 그렇죠. 국회가 구성되면 얘기했는데 저는 이 대목은 어떤 분들이 한꺼번에 하지 왜 그랬을까? 저 한꺼번에 못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검찰 개혁도 버거운데 거기에 경찰 개혁까지 얹으면 진짜 상황 무슨 판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패스트 트랙에 같이 얹으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일 안 되거든요.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봐요, 민주당에.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이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거는 아주 큰 틀의 그 제도 개혁을 한 거고요. 이제 비로소 검찰 개혁이 시작이 되는 맞아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이 문제의 근원은 제가 볼 때는요. 검찰이 역사적으로 갖고 있는 특권 의식인 거예요. 검찰은 스스로 공무원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없죠. 이 검찰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요번에 이제 중간 간부 인사할 때 결국은 이제 그들의 특권 의식 때문에 끽소리 못 하고 이제 그들 입장에서 보면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공무원들은 9급부터 1급까지 직급이 있습니다. 검찰은요. 직급이 딱 2개예요. 검사와 검찰총장. 그렇죠.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직급이 아니에요. 네, 그냥 검사죠. 보직이죠. 근데 이 다른 그 직급이 다양한 공무원 체계는요. 일정 계급 이하는 대통령께서 위임을 해줘요. 그래서 네. 어떤 경우는 외청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적도 있어요. 뭐 5급 이하는 그냥 알아서. 근데 검사들은 검사에 임용되는 순간 연수원에서 이 사람들이 상급 상당의 월급을 줘요. 원래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5급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돈을 상급을 주니까 이 사람들은 상급이 시작이야. 와, 부장검사 되고 차장검사 되면 고공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검사장은 차관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들이 이렇게 굴러왔는데 작년에 자기들이 이제 저런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차관급은 명예퇴직 수당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정무직이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명예퇴직 수당도 예. 받고 싶고. 명예퇴직 수당은 받고 싶은 거야. 근데 검사장이 48명인데요. 이 사람들 그중에 일부가 그러면 차관급의 대우를 포기하겠다 해서 차량을 반납합니다. 근데 월급은 그대로야. 근데 이 사람들은 명예퇴직 수당을 받게 돼요. 수억 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든 공무원들은요. 9급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호봉으로 쭉 올라가더라도요. 9급에서 호봉이 끝나면 급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9급에서 8급 승진하면은 한 호봉 깎여서 올라가요. 이래서 9급 공무원이 차관 가는 거는 불가능한데요. 검사는요. 한 20년만 그냥 평검사로 있어도 차관급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자동으로 무조건. 검사장만 되면 예, 차관급 되는 무조건 검사장이 안 돼도 돼요. 그냥 검사로 20년이 20년만 버티면은 차관급 월급을 받아요. 거기에 명예퇴직 수당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러니까 직급이 2개밖에 없으니 대통령께서
검찰총장한테 위임을 줄 수 있는 직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보직 이동이나 이것도 법무부 장관이 결국은 인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 특권적 구조가 네.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면 인사혁신처, 행안부 여러 가지 정부 부처에서요, 검사가 갖고 있는 특권을 다 덜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청장은 차관급 청장인데 검찰청의 총장은 총장이면서 장관급 대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하나 다 고쳐야 될 지점이고 예. 그다음에 오늘 대통령께서 윤석열 재신임 발언 비슷한 걸 하시면서 얘기한 게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에 나서면 국민들의 신뢰를 더 받을 거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거 보고 느끼는 게 사람 쓰는 법을 안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람 쓰는 것은요 마음을 다해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저 배신자 새끼 나가 뭐 요 느낌이고 지금의 그 대통령들은 대부분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내가 기침 소리를 내는 건 아니지만 밑에 있는 뭐 비서실장 정도가 최동욱이 바지 벗겨 이런 느낌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실제로 대통령의 그런 스타일을 나는 윤석열이 이해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런 결로 살아온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안 들지만 나 당신을 또 한번 신뢰 한번 하고 싶은데 이 느낌이 있고요.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 그걸 지금까지 막 추미애 장관 통해 가지고 막 자기 추적들 쳐내고 막 이러면 여기 감정이 막 복받쳐 가지고 내가 지금 대통령한테 지금 그러니까 약간 좀 삐뚤어질 테다 요 느낌으로 막 치받는 느낌이 아니고 그 마음을 진정으로 흡수할 수 있는 인격이 될까 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의 과정이라는 게 제도의 개혁이 있고 이 시기에 중요한 매듭을 푸는 사람들의 개인적 결단이 있는 거잖아요. 조국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하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걸 수락할 때 개인적 결단을 하고 이 고초를 겪는 거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조국 전 장관을 잃은 거거든요. 또 다른 결단을 요구하신 거고 윤석열이 지금 결단을 요구받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오늘 시대가 바뀌면 검찰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말, 했죠. 예, 그 말 했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참 의미심장했어요. 우리가 수사를 할 때 구속 여건만이 아니라 가벌성을 따지고 공적 자원을 투입해서 해야 할 일인지도 따져보고 형사 문제로 해결할 일이 아닌 것은 비형사화하는 등 검찰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저걸 그냥 립 서비스인지 진심으로 사람이 바뀌는 과정인지 지금 약간 아리까리한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일은 없어요.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에서 그 뿌리를 내린 사람이라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뀔 수는 없지만 겉으로는 바뀌어야 하는 조건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조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신용이라도 하다 보면 검찰은 바뀌죠. 그렇겠죠.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요 발언은 저는 검경 사건 조정이 완료가 됐잖아요. 네, 이제 이 양반이 이 말을 안 해도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떻게 현실적인- 보면은 윤석열한테 우리가 피해를 당했다고 느낄 수 있는데 반대로 보면요. 실제로 윤석열은 검찰 개혁의 가장 큰 불쏘시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야 역시 문재인 정부 들었더니 검찰이 예전하고 달리 정말 수사 잘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수사 잘한다는 말은 양쪽이 다 욕먹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사건이 수사 잘한다는 말. 근데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욕을 먹는 상황은 수사를 못한다는 뜻이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야 검찰이 너무 잘 바뀌었다 하면 분명히 검찰 뭐 검경 수사권이라든지 공수처에 대한 동력은 확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인사권까지 사실상 뺏긴 상태의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인사권은 사실상 법무부가 검찰의 외청같이 그러니까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해서 검찰총장이 핵심 중에 핵심이고 이 사람이 청와대랑 소통하면서 이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도 그런 식으로 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정말 그렇지 않은 최초의 인사를 경험한 거예요, 검찰이.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뭘 느끼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곤란한 상황인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뭐 예전 전 정부만 해도요 법무부 장관 검사 출신, 네. 검찰총장은 당연히 검사,
국무총리도. 청와대 민정수석 네. 검사 출신. 그렇죠. 그렇잖아요. 심지어 근데 국무총리도 그렇죠. 검사. 국무총리. 네. 근데 요번에는 검찰총장만 검사고 음. 예, 법무부 장관 판사 출신. 네. 그다음에 민정수석은 감사원 출신. 뭐 이제 이런 인사 시스템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의 그 15개 국장들 중에 14명이 검사였다면서요. 그럼 무슨 통제를 어떻게 해? 그 통제가 아니라 아. 한 몸인데 아, 중심이 검찰총장이었던 것이고 이 검찰총장은 비서실장도 검사 출신. 직접 소통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빨리 좀 진행할게요. 저요? 재미있는데 재밌죠? 두 시간짜리면 모르겠는데 한 엄청 시간짜리 디테일이죠. 다 해야 돼서 아, 디테일의 제왕 최민희 의원과 깨먹는 시간. 예, 계속 녹두전까지 디테일이야.